네, 방금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내일로 연기된 재판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참하게 되면 궐석 재판의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난주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에 대한 기습적인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내부의 우병우 조력자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한번 재판을 연기해 두었는데요. 내일도 만약에 안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피고인이 없는 재판, 궐석 재판을 하게 됩니까? 네, 그렇죠. 이제 오늘 안 나왔어요. 근데 오늘 안 나오면 사실은 지금 불치소 사유가 허리통증과 무릎 부종 때문에 건강상의로 나올 수 없다고 이렇게 사유서를 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사실 이제 그 정도 가지고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형사소송법에도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느냐? 그런 경우는 물론 재판에 참여하지 않으면 뭐 재판을 연기할 수는 있죠. 하지만 재판부 자체도 이건 정당 사유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또 다시 소환장을 보내서 만약에 또 안 나오면 뭐 불이익 받을 수 있다는 어떤 경고성 의미와 소환장을 보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면 궐석 재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내일 재판 진행을 보면 앞으로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안 나올 경우에 궐석 재판으로 갈지 안 갈지를 가늠해보는 내일 기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박 전 대통령의 이런 그 불참 같은 것들, 그러니까 가만히 이제 보면 전략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공범들이 다 유죄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재판 과정도 보면 사실은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간다 생각하고 있을 거고, 자기가 재판에 출석하나 출석하지 않느나 결과는 굉장히 중하게 내려질 거라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어떤 이 재판 자체에 대한 어떤 정당성에 좀 흠결이 있는 것처럼 보여야 하고, 또 정치적인 이유로 어떤 본인을 지지하는 세력들의 어떤 단결, 결집, 그렇게 해야만이 향후에 있어서 본인의 입지, 이런 걸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재판에 있어서 정당성을 부정하면서 더군다나 재판에 계속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본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증거 조사를 할지 재판 과정 자체가 공정하지 못했다. 이런 이유를 제기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항소심에 가서도 과연 나는 재판에 참여해본 적도 없고 증인신문도 하지 않았다. 이 재판을 과연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적, 법률적인 이제 전략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은 사실상 지난달 16일부터 재판을 보이콧한 상태인데요. 그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추가 구속영장 발부 후 열린 첫 재판.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하지 못한 배신으로 돌아와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다고 밝힌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은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현 상황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날 재판이 끝나고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전원이 사임을 발표했고, 사후로 열린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출석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재판부는 빠른 재판 재개를 위해서 지난달 26일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을 역대 최대 규모인 5명으로 선정했는데요. 그동안 원활한 재판 준비를 위해 재판부가 비밀에 붙였던 국선 변호인단의 얼굴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자,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공개되지 않았던 1심 재판의 국선 변호인단이 오늘 공개됐네요. 일단 공개 안 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치 공개를 안 하면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재판부 입장도 어차피 다 공개될 거니까 의도적으로 좀 공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선 변호인은 이제 국선 변호 전담 변호사입니다. 국선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 면면을 보면 일단 조현권 변호사 있는데 사법연수는 15개예요. 그러면 굉장히 경력이 베테랑이죠. 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과 같은 동기입니다. 연수원 동기요? 그렇죠. 그리고 2004년도부터 국선 전담 변호사가 시범적으로 실시됐거든요. 네. 근데 그때부터 국선 전담 변호사를 직접 하셨던 분이에요. 네. 그래서 약간 국선에 있어서는 굉장히 베테랑이고 많은 경력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개인적 특징은 이제 환경부 공무원으로 재직을 해서 변호사 하면서도 환경 전문 변호사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아마 그 조영구 변호사 15기이기 때문에 국선 변호를 좀 본인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갈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기수가 높은 변호사가 이제 남해우 변호사입니다. 연수원 34기고요. 그리고 200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국선 전담 변호사가
실시가 됐는데 그때 서울중앙지법에서 우수 국선 변호사로 선정이 됐었어요.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37기, 39기 이제 변호사 세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로 꾸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뭐 국선 전담 변호사는 굉장히 뭐 캐리어도 좀 낮고 변론을 갖다가 뭐 대충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인식이 아니고 네. 굉장히 뭐 적극적으로 할 의사가 있고 또 어떤 경력에 있어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데 있어서는 별로 뭐 손색이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새로 선임된 국선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한 채 재판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재판을 준비했을지 조현곤 변호사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사 기록이라든가 이렇게 변호인 입회 하에서 그 받은 그 진술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종전 변호인들의 변론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에서 저희가 하여튼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피고인하고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이제 변호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변론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런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니죠. 흔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것은요. 수사 기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수사 기록을 토대로 해서 지금 피고인 그러니까 의뢰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이제 확인해서 법정에 가서 이제 변론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수사 기록 이외에는 볼 수 있는 게 없고 더군다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야만이 본인이 억울한 점이 무엇고 앞으로 향후 재판 전략을 짜야 하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 난감하긴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수사 기록과 이전에 뭐 유영하 변호사랄지 이제 그 전에 사임한 변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변호사들이 수사를 할 때 조사 받을 때도 입회를 했었고 또 이후에도 증인심을 한 내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의견서를 제출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의거해서 어떻게 보면 추측에 의해서 변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하. 뭐 좀 난감하긴 하지만 네. 뭐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네. 자료도 방대하다는데 그 재판 준비 기간 또 뭐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최순실 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재판에서 빨리 자신을 사형시켜달라 눈물을 보이는데요. 너무 분해해서 이제 못 살겠다. 내가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뭐 그런 식으로 오열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때가 이제 재판이 휴정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뭐 약도 먹고 그다음에 변호사의 도움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약도 먹고 이렇게 쉬는 시간에 이제 저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지만 또 거기에서 계속 오열을 하면서 이제 바닥까지 또 앉아서 계속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성 교도관들이 좀 일으켜 세워서 부축해서 가려고 했는데 끝까지 버텨서 결국은 이제 휠체어를 타고 이제 밖으로 나갔다고 하는데 이제 본인 입장에서 굉장히 뭐 힘든 면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또 뭐 계속 기소가 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구속기간이 길어지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이 이번에 국정원의 특활비 청와대 상납과 관련해서 지금 현금으로 40억 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40억이 최순실 씨와 관계 있느냐. 특히 고영태 씨의 그때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한 증언에 의하면 한 4,500만 원 정도 현금으로 받았는데 네. 뭐 옷 100벌, 뭐 가방 40-50개 뭐 이 정도면서 현금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현금은 지금 뭐 수사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청문회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최순실 씨도 마찬가지고 뭐 이영선 전 행정관을 비롯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국정원 특활비 일부가 아니냐. 이제 그 부분까지 조사를 하는데 검찰에서 나오라고 하니까 최순실 씨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또 강제로 인치해서 조사하겠다고 하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또 검찰에 가서 조사할 걸 생각하니까 굉장히 난감해서 저렇게 법정에서 오해를 터뜨린 걸로 보입니다. 지금 1심 재판이 곧 마무리가 되죠? 네, 일단 7일 날, 다음 달 7일 날 검찰과 그다음에 최 씨 변호인 측과 프레젠트 신을 서로 공방이 있습니다. 이건 삼성뇌물과 롯데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일주일 뒤인 14일에는 검찰의 구형이 있고요. 네. 피고인과 최후 진술, 그다음에 피고인 변호사의 최종 변론이 있고요. 그렇게 나면 통상 뭐 선고는 2, 3주 후 아니면 이 사건 자체가 뭐 상당히 양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한 달 후 이후에 또 선고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뭐 1월 뭐 그 정도에서는 선고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해를 넘기는군요.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번에 재판에 넘겨졌던 인사들의 1심 판결이 주르륵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차은택 씨의 이제 선고가 내려졌는데요. 유죄를 결국 인정했네요. 강요하고 그 공모인가요? 그렇죠. 이제 문화계의 황태자로 불렸던 이제 차은택 씨가 어떻게 보면 최순실의 측근으로서 국정농단 좀 중심에 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 최순실, 안종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KT 이제 황창규 사장에게 이제 압력을 가해서 뭐 지인을 채용하게 하고 광고 대행을 차은택 씨가 운영하는 플래그란드 광고 대행을 해주게 하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직권남용, 뭐 강요 여러 가지로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KT의 계열사였던 이제 포레카 광고 회사를 또 찬탈한 거 그런 거에 대해서 기소가 됐는데 일단 다 유죄가 나왔어요. 그런데 단지 직권남용에 의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뭐 공무원이 아니고 또는 이제 어떤 직권남용은 직무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하는데 직무 범위 내에 있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무죄가 나왔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차은택 씨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가 됐죠. 네. 뭐 정호성 전 비서관이나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유죄가 이렇게 선고가 되고 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불리하게 작용이 되겠죠. 박 전 대통령에게. 그렇죠. 이러한 어떤 1심 판결들이 말이죠. 다 하나같이 특징이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그 사실이 검찰 공수사실에 다 들어가 있는데 판결문에도 다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정호성 전 비서관이 1년 6개월 받았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1심에서 뇌물과 관련해서 징역 5년 받았고요. 더군다나 김상률 저 교문수석이나 김정도 저 문체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노태강 전 국장의 사임 그런 관련된 부분, 이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부분에서 다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유죄 선고받았기 때문에 네. 이거 자체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판 결과는 이런 부분은 다 유죄로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골석 재판을 하고 재판에 나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결과적으로 보면 자기에 대한 결론은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본인의 어떤 전략적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최순실 씨는 1월쯤에 내년 1월쯤에 뭐 조심스럽게 이제 최종 그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얼마나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지금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일단 75명의 증인심을 했어요. 그런데 네. 검찰에서는 이제 재판을 좀 빨리 좀 끝내겠다고 해서 본인들이 신청했던 이제 95명에 대해서는 증인 철회를 했거든요. 그럼 증인이 앞으로 남은 게 한 300명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중요한 증인이 한 1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명을 다 할 것인지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히려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예. 재판은 좀 더 신속하게 갈 가능성이 커요. 그렇든 간에 항소심에서 구속기간을 계속 연장한다 하더라도 내년 4월 16일이 구속 만기예요. 네. 그때는 더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재판 진행을 좀 빨리 한다고 하면 적어도 2, 3월에는 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일단 뭐 최윤수 전 제2차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했죠.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는 우병우 전 수석,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그리고 추명호 국장을 그 비서원 3인방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뿐만 아니라 민간에 대한 불법 사찰, 그리고 블랙리스트와 관련됐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피의자 신분으로 다 소환을 했고 우병우 전 수석도 어차피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해서 검찰에서 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병우 전 수석이 이제까지는 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실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서 몇 번 빠져나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번에도 피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윤수 전 국정원 차장도 18시간 조사를 받고 이제 귀가를 했고 우병우 전 수석 소환도 임박한 것 같죠? 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뭐 지난주에 압수수색을 아주 국정농단 재판 마치고 나오는 우병우 전 수석에서 자동차하고 휴대폰에 대해서 기습적으로 압수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검찰 내에 A모 간부가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우병우 전 수석과 이제 그 최윤수 전 2차장에게 계속적으로 이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 가운데 추명호 전 국장이 국정원에 있으면서 계속 보고한 걸로 나타나 있거든요. 근데 직접적으로 추명호 전 국장하고는 통화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 간부 A모 씨하고 같이 통화를 한 내역이 있지 않느냐. 이제 그걸 추적하고 있는데 이 검찰 간부 A모 씨가 그전에 국정원에서 법률 그 보좌하는 사람으로 국정원 파견돼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국정원도 잘 알고 검찰 일도 잘 알기 때문에
그 우병우 전 수석에게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급작스럽게 휴대폰하고 승용차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 거죠. 네, 네. 그 이제 최윤수 전 차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상당 부분 지적이 됐던 혐의들에 대해서는 통상 업무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던데요. 지금 뭐 국정원의 통상 업무는 뭐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하고 변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뭐 다른 증거들이 검찰에서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은 뭐 통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검찰에서는 지금 야당으로부터 이거 정치보복이고 정치 편향적 수사라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오늘 입장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을 훼손하는 그런 침해가 있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 본인이 어떤 수사에 협조를 하고 또 죄를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뭐 입건유예나 뭐 아니면 불구 수사를 하는데 증거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부인하는 경우에는 구속 수사를 하겠다 이제 그런 취지였고 이건 정치 편향 수사가 아니고 국민을 위한 수사다, 공익적 수사다 이제 그런 취지로 오늘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검찰의 어떠한 적폐 수사에 대한 정치 보복 이런 부분에서 오늘로써 검찰에서는 좀 입장 표현을 명백히 하면서 그런 오명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자, 구속 여부.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초입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연이은 그러니까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그리고 또 임 실장에 대한 구속 적부심에서의 석방이 이런 그 사안의 중대성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의 기준일 텐데 검찰 수사에 어떤 동력이 빠지진 않을까요? 일단 검찰은 굉장히 당황하고 있죠. 그리고 일단 구속을 하면요. 그 다음에 이제 구속에 있던 범죄 혐의 말고 이제 다른 사건을, 다른 혐의를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일단 시간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주도적으로 가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며칠째 나오라고 했는데 본인이 계속 핑계를 대고 나오지 않으면 검찰 수사는 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검찰은 사실은 임관빈 전 실장이나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이제 구속되고 기소한 다음에 이제 김태호 전 비서관 있지 않습니까? 네. 조사한 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본격적으로 조사하려고 했는데 네. 사실은 둘 다 구속적 부심으로 석방이 되면서 수사에 좀 차질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좀 더 시간이 좀 뒤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